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 2차 시입니다. 우리 교재는 페이지 23페이지고요. 아동 상담의 목적과 목표는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사회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발달에 적합한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담 목적을 설정하고 상담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담 과정을 통하여 치료적 관계 속에서 아동이 심리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돕는 것이고요. 치료적 관계라는 것은 대인관계 맥락 안에서 적절한 매개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적 관계 속에서 상담자는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좌절, 긴장, 불안, 공격성, 두려움, 혼란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아동이 그러한 감정들과 직면하고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해소가 일어나게 되면 아동은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무한한 힘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에 관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심리적으로 또 성숙해 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환경을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동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 환경으로 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나 친구와 같은 외부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환경 이외에 사회적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을 개선한다면 아동이 보다 빨리 적합한 발달을 회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죠. 아동 상담의 목표에 대한 부분은 성인 상담하고 달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실을 찾기보다는 부모의 요청이나 교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아동은 부모나 교사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상담의 목표는 아동, 상담자, 그리고 부모 혹은 중요한 주변 인물과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아동 상담의 목표는 일반적인 기본 목표가 있고 상담 과정에서 부모 혹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제기되는 목표, 상담자에 의해 선정된 목표, 아동 스스로 설정한 목표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아동 상담의 기본적인 상담 목표가 교재에서는 25페이지에 8가지로 정의하고 있네요. 아동의 고통스러운 정서적 문제를 다룬다. 아동의 사고와 행동을 어느 정도 일치되게 한다. 아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아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 아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고 아동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아동이 충동을 조절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이 발달 단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 부모의 목표란 부모가 아동을 상담실에 데리고 오면서 설정한 부모 자신의 목표이겠지요. 상담자의 목표는 상담자가 초기 면접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가설을 세워서 설정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목표는 상담이 진행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목표인데, 상담자는 자신이 세운 목표나 부모가 요구하는 목표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아동의 목표가 무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 상담의 목표는 아동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부모와 상담자의 목표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표 설정 과정에는 아동과 부모 또는 가족 그리고 상담자가 참여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 상담의 목표를 상담에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분석하는 것과 달리 시간의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인데요. 우선 아동이 현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나 실현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이 도달해야 할 가치관의 변화나 사회 적응 기술, 또 오랜 상담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담자와 아동 또는 부모가 함께 의논해서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의 이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 목표가 결정된다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협조를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동 스스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 상담가는 상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교재는 안내하고 있는데요. 1단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2단계는 원인을 설정하고 3단계는 현재의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설정한다고 해요. 그 1단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의 신체, 정서, 사회, 인지, 언어 등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상담 계획을 설정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지적 능력까지도 고려합니다. 정서는 아동의 감정 패턴을 주시하여 아동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긴장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내고 스스로 자신이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의 반응 패턴을 알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의 신체 발달 수준, 또 사회 언어적 발달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2단계 원인 설정에서는 아동이 현재 보이는 적응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의 첫 번째가 아동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 요소로 학습장애, 시청각장애, 아동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특성으로 아동의 적응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둘째는 환경적인 요소로 부모, 가족, 친구, 교사, 병원이나 교육기관 등이 있는데, 이 중 부모나 가족의 영향을 가장 강력한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의 기능 수준에 대한 부모나 가족의 영향, 상담에 대한 지지적인 역할 수행 정도 등이 아동 상담 목표 설정 단계에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3단계는 현재의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요인 설정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동 자신의 선천적인 부분과 발달적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적인 요소를 포함시킨 각각의 영역에서 아동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지속하게 하고 가속화시키는 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단계의 작업을 통해서 아동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현재의 어려움을 지속하게 하고 과속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상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아동 상담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담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상담의 방향이 모호해져서 아동 상담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상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가 보이는 지각, 사고, 정서, 행동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상담자가 잠정적인 가설을 세우고 상담 이론을 적용해내서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을 기초로 해서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상담 과정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례 개념화는 상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지도이자 안내도이고, 사례 개념화가 잘 되었을 때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잠정적인 가설과 계획 때문에 치료 진행 과정을 통해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아동 상담의 사례 개념화에는 상담을 하게 된 계기, 상담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문제, 임상적 진단이나 이전 상담의 이력, 가족관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정보,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이력, 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 아동 관찰과 평가, 부모 면담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동 상담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 요인이 부모와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동이 호소하는 문제와 부모가 호소하는 문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상담자가 바라보는 문제를 잘 반영해 객관적으로 사례 개념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개념화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교재에서는 7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아동과 부모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아동과 부모와의 호소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 아동과 부모 호소 문제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아동이 보이는 부적응적인 지각, 사고, 정서, 행동은 무엇인지, 아동이 보이는 적응적인 지각, 사고, 정서, 행동은 무엇인지, 상담 목표와 상담 전략은 무엇인지, 상담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물과 상담의 예우는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동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의 영역은 주로 증상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기보다 아동마다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나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가능한 자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또는 부모가 상담을 요청할 때 다양한 호소 문제를 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동 상담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문제 영역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인관계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동은 자신의 부모, 형제, 교사, 또래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좀 더 좋은 관계를 원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내적 갈등 혹은 자기 자신과의 갈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동은 의사결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갈등의 결과와 대안을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아동은 자신의 능력, 장점, 관심, 가치에 대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아동은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관한 정보나 직업 교육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아동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 주장적인 행동, 경청 기술이나 친구 사귀는 방법 같은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진단되는 장애를 우리 교재 표 1-5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동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유형화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 스트레스 관련 장애, 신체 증상, 급식, 섭식장애, 배설장애, 파괴적 충동조절, 품행장애, 기타. 그래서 그 장애의 유형도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하여서 그에 해당되는 범주들이 유형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문제와 치료 계획과 전략을 체계화시키는 베이직 ID 모델을 개발하여서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 영역을 7가지로 분류했다고 해요. 행동, 싸움, 방해, 훔치기, 떠들기, 미루는 버릇, 정서는 분노의 표현, 불안, 공포, 우울, 감각, 학교는 두통, 요통, 복통, 학교에서의 부적응 등 지각, 운동상의 문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증상들이 없으셨나요? 저는 갑자기 이 부분 하니까 어렸을 때 학교만 가면 배가 아팠어요. 복통. 그래서 이게 진짜 복통인지 학교를 갔을 때 그 긴장감에서 오는 복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상은 악몽, 낮은 자아개념, 거부에 대한 공포, 지나친 공상과 환상에 해당되고, 인지는 비합리적 사고, 의사결정에 대한 어려움, 문제 해결의 어려움, 목표 설정의 어려움이 해당됩니다.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수줍음, 성인이나 또래 관계의 갈등, 가족 문제가 대인관계의 문제고, 약물은 체중 조절 같은 약물 남용, 담배, 술, 그 이외의 약물 사용 등에 해당됩니다. 아동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는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 부정적인 감정의 감소, 해소 또는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인격의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을 상담하는 준비로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아동 상담 준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상담실의 내부 시설이나 비품, 가구 마련 같은 물론 실내 디자인에 이르는 물리적인 환경은 치료적 효과와 발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유치원 교실이나 보육 교실도 아이들의 휴식 공간,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푹신푹신하고 좀 따뜻한 온화한 느낌의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상담실의 물리적 환경이 잘 준비되면 될수록 아동은 상담에 더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환경에 대한 기본 사항을 잘 고려하여서 상담실을 준비하는데요. 상담실의 물리적 구성에 대해서 교재에서 6가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마련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안전함과 사생활 보호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편안함과 편리함도 고려하고 안전함은 아동과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상담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담실의 크기도 중요한 물리적 환경으로 아동의 감정을 발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공간이 큰 경우에는 아동이 부산해지거나 주의가 분산되며 너무 작은 공간은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제약을 주므로 아동의 연령과 내담 아동 수를 고려한 공간 크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상담실의 창문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창문은 협소한 공간을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클 경우 주의사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문이 없는 방은 답답하고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리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담실의 물리적 환경에는 대기실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대기실은 아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고 부모 면담하는 동안 아동이 볼 수 있는 아동용 책과 잡지를 구비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아동을 위해 치료적 가치를 지닌 그림책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대기실의 아동이 상담실에 치료받는 아동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방음 장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실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재질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 방지 카페트나 부드러운 비닐장판 이런 것들이 좋겠죠. 상담 영역에 따라서 카펫과 비닐장판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딱딱한 타일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싸늘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벽도 청소가 가능한 소재가 좋고 마음을 밝게 해주는 색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실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해요. 특히 미술 활동이나 모래놀이를 하고 나서 필요한데 손이 더러워질까봐 미술 활동이나 모래놀이를 망설이는 아동에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유아교육의 원리 할 때 프로스트의 영역 구성의 원리, 그래서 조용한 영역, 물이 가까운 영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선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담실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상담 과정은 상담자가 지향하고 있는 상담 이론이나 상담 양식, 내담자인 아동의 문제에 관한 성격과 상황, 내담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상담은 접수 상담, 심리평가, 그리고 치료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치료 과정은 다시 초기, 중기, 종료 과정으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접수 상담 파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담자가 상담을 의뢰하는 과정과 의뢰된 내담 아동과 부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 면담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담 의뢰는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직접 방문, 인터넷 상담을 통해 아동 문제에 관해 문의하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이때 아동의 기본적인 인적 상황과 연락처, 그리고 간단히 의뢰 사유를 파악한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로 접수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전화나 인터넷 상담에서는 아동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첫 면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아동의 이름, 나이, 집, 주소, 아동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수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접수 면접을 위해서는 시간 약속, 상담 기간의 위치, 접수 상담 비용, 상담실에서 사용하는 상담의 방법, 절차, 심리검사 안내, 어떤 종류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받는 거죠. 기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아동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부모의 설명을 너무 자세히 들어주고 단정적으로 진단해주거나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상담에 의해 문제가 금방 호전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요. 또 면담 및 심리검사를 거치지 않고 아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모의 상담 동기를 떨어뜨리거나 상담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아동 문제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아동의 문제를 유형화시키고 문제의 원인을 단정적으로 부모의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는 아동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받을 비난을 두려워하여 상담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해요.
아동의 문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요. 또 부모가 아동에게 상담실을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아동의 연령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